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학대학교와 차미래연구원에서 단백질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준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HMS 기반의 프로티오미스가 어떻게 단백질체를 분석할 수 있는지 그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프로티오미스 분석이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되어서 어떤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응용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2주차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기초적인 바이오로지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연구 사례들로 제가 2주차, 3주차를 구성했는데 조금 이제 사실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모두 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 슬라이드로 요약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단백질 샘플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이 단백질 샘플을 펩타이드로 만들어서 LCMS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LC에서 펩타이드들은 소수성 성질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서 용출이 되고 이 기화가 되어서 펩타이드들이 지장분석기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장분석기 내로 들어간 펩타이드들은 질량이 지어지고 또 쪼개져서 다시 질량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텐성 매스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데이터와 그리고 아미노산들에 알려져 있는 각각의 고유한 질량들 그리고 휴먼 프로테옴 시퀀스 데이터베이스 이 세 가지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펩타이드의 시퀀싱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분석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떤 펩타이드 시퀀스가 이 샘플 안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펩타이드 시퀀스들을 프로틴으로 조립하는 과정이 있게 되고 그러면 최종 결과적으로 우리는 프로틴 테이블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 안에 어떤 단백질들이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정량화 분석까지 더해지게 되는 다음과 같이 정량 테이블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샘플, 어떤 샘플 안에 어떤 단백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상대적인 값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분석, 가장 기초적인 분석 방식을 적용을 해서 어떤 이제 바이오로직스의 연구들에서 이 프로티오믹스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량 단백질학으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인터랙팅 프로틴스 그래서 축체를 얘기를 하는 때는 인터랙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터랙통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서브셀룰러 오르가넬을 분석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PTM에 대한 프로테인미스 분석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량 프로테오미스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 레이블 프리 퀀티피케이션이라는 정량화 방법을 프로테오미스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레이블링도 필요하지 않고 레이블이 없이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샘플을 HMS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이 정량 데이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C에서 펩타이드들이 분리가 되면서 시간에 따라 용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 용출되는 프로파일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 나오다가 나중에 이 피크를 찍는 이 산봉우리 같은 이 검출되는 프로파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를 이 시간에 따라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질량 분석기로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이 2차 평면에 다시 나타내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펩타이드를 추적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검출 프로파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미널미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시간에 따라서 용출되는 이 펩타이드의 양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그 측정된 펩타이드의 양을 평균을 낸다든지 전부 다 더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프로틴의 양으로 상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레이블 퀀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굉장히 심플하게 정량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은 실험 디자인이 있을 때도 충분히 이렇게 쉽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다른 조건들에서 셀컬처를 수행을 하고 여기에서 단백질을 뽑아내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LCMS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독립적으로 수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터의 분석만 하나로 합쳐서 동시에 같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걸 살펴보면은 샘플 A, B, C가 있을 때 각각을 내시에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X라는 펩타이드가 있을 때 이 펩타이드에 대한 발현 프로파일을 하나씩 뽑아내서 보는 것입니다. 샘플 A에서 이렇게 나타났고 샘플 B에서는 이만큼, 샘플 C에서는 이만큼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한 번에 데이터 분석할 때도 있고 이 테스트를 비교한다든지 또는 민널기를 비교해서 정량값을 파악을 하고 상대적으로 A, B, C에서 뭐가 많고 뭐가 적은지를 파악을 하는 공식이 이제 이 정량 프로토믹스에서의 기본 공식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특징이 있고 또 쉽게 상대적인 정량값들을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실험 디자인이 가능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약물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하이폭시아 조건을 준다든지 또는 시간에 따라서 단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때 이런 분석 방식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응용 범위가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 사례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2022년에 셀 케미컬 바이올로지에 이제 게재된 부분입니다. 제목은 이제 P97 이니비션을 이제 통해서 어떤 이제 단백질들이 다운레귤레이션이 되는 것을 특정한 단백질들이 다운레귤레이션이 되는 것을 시간에 따른 이제 프로테믹스 분석으로 파악을 한 연구 논문입니다. 이 P97은 이제 프로틴 QC, 큐레이를 관여하는 단백질이고 프로테아좀 이니비터하고 유사한 방식, 하지만 조금 다른, 디테일하게 좀 다른 기작으로 이 P97 이니비션 했을 때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벨케이드와 같은 이제 프로테아좀 이니비터하고 유사하지만 좀 다른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아좀 이니비터와 이 P97 이니비터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이 암세포에 참여를 유도하는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PA97 이니비터와 알려져 있는 프로테아즘 이니비터를 세포에 시간에 따라서 투여를 해서 프로캔서 셀의 프로테오 프로파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탐색을 한 연구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이제 피리어드의 대부분을 이제 보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계속 정량 단백질학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제 1대1로 조건을 비교해서 단백질 발현의 변화를 파악을 하기도 하였고 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것도 파악을 하였고 또 그 이니비터들의 조건에 따라서 단백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실험들을 통해서 이 연구는 약물 처리 기간에 따라서 어떤 단백질들이 변하는지 찾았고 특히 P97 이니비터에 특이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단백질체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분석을 통해서 프로테아즘 이니비션하고 좀 다르게 P97 이니비션은 사이클린 DNC 플렉스의 조회를 통해서 E2A4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관여하는 트랜스크립션 그리고 그 타겟 단백질들이 셀 사이클 오버 프로틴들의 저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정량 단백질의 정보를 갖고 다양한 분석을 수행했고 거기에서 이제 얻은 데이터들을 웨스트 블라드 등의 항체 실험들을 통해서 발현의 차이를 꾸준히 검증을 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특이한 이제 목표가 이제 뚜렷하게 있을 때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량 프로테오믹스 분석 방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퍼메드의 퀀티테이티브 프로테오믹스로 검색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다양한 이제 정량 단백질학 연구들의 사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부터로는 이제 인터랙트 웜의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단백질들은 약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그널을 전달한다든지 또는 강한 상호작용을 해서 프로틴 컴플렉스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복합체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랙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타겟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단백질들을 이제 통틀어서 상호작용체 인터랙토이라고 이제 하고요. 이게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또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뭐가 붙는지 어떤 단백질과 서로 이제 바이딩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은 이제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단백질의 이 상호작용체, 복합체를 정제하기 위한 분리 기술하고 그리고 이 뒤에 잇따르는 SMS 기반의 단백질하고 부석을 결합을 하면은 이 상호작용체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분석 방식, 이 분석법에서 이제 이 분석 방식의 이제 가장 기본 원리는 이 관심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을 선별하는 것이고 이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상호작용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일종의 이제 낚싯대 같은 것인데요. 한쪽은 이제 미끼가 있어서 타겟 단백질입니다. 이 미끼 단백질이 있어서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이고요. 그리고 다른 쪽은 이 상호작용체를 정제하기 위한 이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지지대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낚싯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을 관찰하고자 하는 바이올로지컬 시스템 안에 예를 들어서 셀 라이세이트 같은 곳에 이 시스템을 먼저 넣게 되고요. 이 미끼의 주변에 있는 상호작용하는 단백질들이 달라붙게 되면 이 어피티 서포트를 이용해서 낚싯대를 우리가 건져내는 것처럼 이니지먼트가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스페시픽 바인딩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와식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얻어낸 단백질 합체에 대해서 프로테인믹스를 위한 전처리를 수행을 하고 SMX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 복합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스테이블한 프로틴 인터랙션의 경우에는 합체가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건축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약한 인터랙션의 경우에는 반복 분석을 통해서 반복을 했을 때도 꾸준히 검출이 되는 단백질들을 인터랙팅 프로틴으로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간의 인터랙션을 확정하기 위해서 프레임과 베이트 관계를 반전시켜서 다시 한번 실험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 분석에서는 이제 주로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주로 이 면역 침방법과 IP라고 하죠. IP 분석과 풀다운 어세이가 자주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IP는 이미 잘 알고 계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P는 지지대로는 다양한 비드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베이트로는 안티바디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드에 타겟 단백질의 안티바디를 붙인 이 시스템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랙션을 보고 싶어하는 시스템 안에 이 컴플렉스를 넣게 되고 그러면은 이 합체에 타겟 단백질이 붙게 되고 연이어서 이 타겟 단백질에 바인드 인터랙션을 하는 다른 단백질로 달라붙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진대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들과 넣게 되고 펩타이드로 만들어서 SNS 분석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이제 스페시픽한 항체가 존재하게 되면은 더없이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원하는 타겟 단백질이 내가 보고자 하는 타겟 단백질에 대한 좋은 본효율의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 분석 자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는 이제 낮은 효율의 항체가 이제 있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신뢰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풀다운 어택을 합니다. 이건 이제 항체가 IP에 들어갈 수 있는 항체가 없는 경우에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에 항체가 없어도 이 타겟 단백질을 GTP 리컴비네이션을 시켜서 리컴비넌트 프로틴을 만들고 그 리컴비넌트 된 부분을 이제 어피니티 바인딩을 해서 낚싯대로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플라워 세이프는 이제 이 단백질, 타겟 단백질의 다양한 프로틴 택, 알려져 있는 GST 택이라든지 히스택, 바이오틱 택, 다양한 택들을 이제 리콤비네이션을 시켜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피니티는 택과 친하려고 있는 물질이 고정되어 있어서 베이트와 택의 결합체를 우리가 분리해서 상호작용체를 같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리콤비넌트 프로틴을 만들어서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이 베이트 주변에 있게 되고 달라붙어 있게 되고 여기에 이제 택이 있고 택의 특이적인 안티바디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 이니지먼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프로틴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로 빈 태그만 이용해서 수행을 한 다음에 이 결과를 빼줘서 신뢰도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태그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플래그 태그입니다. 플래그 태그 프로테미스에서 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플래그 태그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종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펩타이드 서열인 DYK, DK라는 펩타이드 서열을 타겟 프로틴이 뒤쪽에 발현하도록 리커미네이션을 할 것입니다. 리커미네이션 프로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이제 셀 안에서 이제 발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셀을 이제 셀과 단백질을 다 추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타겟 단백질의 이쪽에 타겟 단백질에 바인딩하는 단백질들이 이쪽에 있게 되고요. 요 플래그 태그의 특이적인 항체와 비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항체, 요 펩타이드 서열을 갖고 있는 타겟 단백질을 분리 정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이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이거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LCMS 분석을 진행해서 이 상호작용체를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에이펙스가 있습니다. 이 에이펙스는 프록시미티 레이블링이라는 이제 큰 카테고리 안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 이제 사실 바이오 ID 또는 터보 ID 등의 다른 분석하는 툴들도 있는데 에이펙스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나온 개념입니다. 이 에이펙스라는 것은 아스코르빅 애시드 퍼럭시데이즈의 줄임말이고요. 타겟 단백질이 있을 때 타겟 단백질 뒤에 이 에이펙스라는 효소를 이제 발현하도록 이제 리커미네이션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요 타겟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발현이 되게 한 뒤에 이 에이펙스를 활성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 에이펙스가 활성화되는 조건은 세포 내에 특정 양의 과산화수 레벨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이 에이펙스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 에이펙스는 주변에 바이오틴이 같이 있을 때 이 아주 인접한 부분에 있는 단백질들을 모두 다 바이오티듐레이션 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바이오티듐레이션 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나노에서 15나노미터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는 단백질들을 모두 다 바이오티듐레이션을 시키게 됩니다. 이 10에서 15나노미터 정도라는 이 타겟 단백질과 충분히 상호작용을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체들이 다 레이블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단백질 레벨에서 또는 펩타이드 레벨에서 바이오티듐레이션이 되어 있는 단백질들만은 다 인지먼트한 다음에 LCMS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이 있던 단백질들만 다 구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 에이펙스의 특징으로는 이 상호작용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 단백질들의 이제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동 중에 있을 때 그 이동을 하다가 멈추게 하고 그리고 이 화산소 조건을 맞추게 되면 이 단백질의 현재 위치 그리고 상호작용이 어디에 일어나는지까지 서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프로틴 인터랙션을 LCMS 기반의 프로테미스로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큘러 컴포넌트에 대한 프로테미스 분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큘러 올가닉을 경우에는 이 서큘러 올가닉 특이적으로 변화하는 프로테인을 보고자 할 때 이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세포 전체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만약에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타겟 단백질 또는 타겟 드럭이 세포 내의 어느 부분에서만 발현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는 이 부분만을 분리해서 우리가 분석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전체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특정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려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이니지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100%가 아니더라도 이 단백질 가력의 평균값을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의 단백질 변화를 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테인에서 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올가닉들은 가장 많이 분석되는 곳은 아무래도 플라즈마 멤브레인일 것이고요. 또는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이제 ER 또는 엔도존 그리고 라이소존 그리고 포로시존 등 각종 이제 조기들이 많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단백질도 그렇고 물지체도 그렇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각광을 받는 것이 이제
배출되는 단백질들입니다. 엑소조 또는 엑스트라셀룰러 베시클 등의 형태로 배출되는 단백질들이고 그렇지 않고 막에 들어서지 않고 배출되는 그냥 스크립티드 프로틴들도 분리가 되어서 많이 분석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플라즈마 멤브레인, 플라즈마 멤브레인은 당연히 셀 마커를 찾거나 특정한 마커를 찾거나 이런 어떤 리셉터 프로틴의 발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많이 인비치가 되어서 분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이오케미컬하게 이제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만 추출을 하는 방식이 이제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에이전트와 이제 각종 장비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울트라센티퓨지가 필요해서 울트라센티퓨지를 이용해서 멤브레인 부분만 펠렛으로 만들어서 프로테오믹스 분석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전적인 방식이고요. 요즘에는 이런 되게 복잡한 실험 과정이 다 잘 키트로 나와 있어서 이 키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프로토콜만 잘 따라가면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만 잘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분리가 돼서 펠렛으로 모여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이제 프로테인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느냐. 근데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분리가 된 상태 그대로 얼려서 저희 연구팀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있는 모든 프로테인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이니치먼트 분리만 잘 수행이 되었다면은 저희가 이제 프로테인을 다 분석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어떤 단백질들 특히 플라즈마 멤브레인 프로틴의 비율이 전체 프로틴에서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서 퀄리티 컨트롤을 수행을 하고요. 이게 잘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대해서만 이제 컨트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조건에서 발현하는 셀 마커라든지 또는 특정 조건에서 변화하는 리셉터 프로틴의 발현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의 프로테오믹스도 굉장히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더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퇴행성 미질환에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이제 기능이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런 연구 주제에 관심이 많이 쏠리면서 그 마이토콘드리아의 프로테오만 추출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도 역시 바이오케미컬하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또 복잡한 이제 실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백질들만 우리가 따로 얻을 수가 되게 되고요. 이것도 역시 키트가 많이 이제 나와 있어서 요즘에는 고효율의 키트들도 많이 나와 있게 되어서 마이토콘드리아만 잘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방식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모은 마이토콘드리아는 이제 저희가 또 프로테인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뉴클리어도 이제 뉴클리어 프로테인도 이제 많이 분석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랜스크립션 셀프라든지 다양한 이제 핵 안에 있는 핵 단백질들을 분석을 하는데 이제 뉴클리어 프로테오믹스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뉴클리어만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프로테오믹스를 하기보다도 바이오케미컬하게 분리하는 방법이 또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클리어 플라즈 그리고 뉴클리어 멤브레인 그리고 크로마틴 그리고 헤테로크로마틴까지 다 분리를 해서 서로 다른 단백체의 발현 프로파일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분리 방법에 따라서 유리한 그 물질에 따라서 단백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세한 부분으로 나뉘어서 단백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뉴클리어 프로틴도 역시 키트가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게 뉴클리어의 각종 이 세부 부분들만 분리해서 우리가 프로테옴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아니요 죄송합니다. 시크릿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크릿입니다. 가장 또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크릿 프로틴의 총체는 사실은 이제 시크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세포가 분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했을 때 스크립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세포는 그냥 이제 컨벤셔널 스크립토리 패스웨이라든지 아니면 컨벤셔널 스크립토리 패스웨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단백질을 그냥 내보내기도 하고 또는 멤브레인에 이제 쌓여서
엑스트라셀룰러 베지클들을 이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로 이제 모아서 분석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제 스크립팅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분석을 해서는 엑소좀은 엑소좀대로, 엑소좀보다 큰 베지클들은 그거보다 큰 베지클대로, 그리고 그렇게 막에 쌓여져 있지 않은 정말 그냥 분비하는 단백질들은 그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엑소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오진 않았지만 엑소좀 같은 경우에는 분리하는 키트들도 조금 있고 또는 반복되는 센트리피지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도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엑소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엑소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엑소좀의 프로테인 믹스를 수용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그 밖에도 이제 엑스트라셀룰러 베지클과 그냥 스크립티드 프로틴을 분리하는 것은 이제 또 반복적인 센트리퓨지를 통해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센트리퓨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펠렛은 이제 엑스트라셀룰러 베지클이고요. 그리고 거기 위에 있는 상층액은 이제 진짜로 도출된 그냥 세포가 도출한 단백질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나누어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LCMS 분석을 수행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샘플처를 할 때 그 스크립톰을 배출한 그 나머지 단백질들 그 밑에 깔려있는 컬처 셋을 또 분리를 해서 페어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셀들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분비가 됐다든지 바깥쪽에는 많이 있고 안쪽에는 많이 있고 또는 안쪽에 많이 있고 분비가 잘 안 됐다든지 특정 조건에서 그런 분석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서텔룰라 보관에 대한 케미스 분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PTM에 대한 프로토믹스 분석입니다. 이 PTM은 네, 포스트 트랜슬레이션 모디피케이션이고요. 이 PTM은 제네틱 레귤레이션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현상이고 그러면서 또 실제로 피노타입에 크게 관여를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이제 굉장히 높고요. 또 RNA-seq 발현 데이터와 프로테오մ 발현 데이터와 그리고 피노타입 간의 이 일치하지 않는 이 불일치를 설명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모디피케이션입니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PTM이 일어나게 되면 그 셀의 피노타입과 기능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 질량분석 기반의 프로테오미스는 구성 물질의 고유 질량을 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PTM으로 수식이 되어 있는 단백질들에 대해서도 그 PTM에 대한 질량 차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 각종 여러 PTM들의 위치와 어떤 PTM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분석 기반의 프로테오믹스 분석이 이 글로벌한 PTM 사이트를 찾고 어떤 PTM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TM은 가장 많이 연구된 순서대로 제가 좀 적어놓은 것인데요. 포스플레이션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그리고 글라이코실레이션 그리고 유비키티네이션 아스틸레이션, 무틸레이션도 프로테인으로 다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플레이션과 그리고 글라이코실레이션 그리고 유비키티네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PTM을 분석하기 위해서 LCMS 기반의 프로테인믹스를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PTM이 포함된 단백질 그 펩타이드들을 전부 다 일단은 수집을 합니다. 어떤 셀을 키울 때 셀들을 다 모아서 셀로부터 모든 단백질을 추출해서 셀 라이세이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PTM, 페너 PTM에 대해서 이니치먼트를 수행을 합니다. 이 이니치먼트는 방식은 이제 PTM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니치한 셀프에 대해서 LCMS 분석을 수행을 하고 여기가 이제 더 중요합니다. 이 델타 매스 그냥 수식이 되지 않은 펩타이드 매스와 수식이 된 펩타이드 매스의 그 차이를 이용해서 PTM 사이트를 우리가 탐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포스폴레이션입니다. 포스폴레이션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의 인탄기가 붙는 것이 이제 포스폴레이션이고 포스폴레이션은 이 단백질의 이 보내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렌즈가 활성화가 되거나 비활성화가 될 때 이 포스플레이션이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플레이션을 이니치먼트를 해서 우리가 이제 SMF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이니치먼트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타이로신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안티바디가 존재합니다. 포스포타이로신은 세린스령이라고는 구조적으로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골이 하나 있게 되고 사실 세린하고 스령이는 이제 장기 하나만 다르지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가 되죠. 이 타이로신이 좀 달라서 이 타이로신에 대한 포스폴리레이션은 특이적으로 캡처할 수 있는 안티바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바디가 붙어있는 레진을 이용한 컬럼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글로벌한 펩타이드 또는 디펜스 시료를 여기에 투과시키게 되면 포스포타이로신만 이 안티바디 캡처가 되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정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보다 글로벌한 방법입니다. 세린, 스레오닌, 타이로신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임상기가 그 네거티브 2 차지를, 2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금속 이온과 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진의 표면에 티타늄이라든지 니켈 같은 이제 그 높은 높은 수의 이제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금속을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을 여기로 흘려보내게 되면 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이 인산기가 여기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적재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프로티미스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니치한 앞선 방법 또는 뒤쪽에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니치를 한 포스포 펩타이드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얻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섞여집니다. 모든 해당 펩타이드의 모든 펩타이드들이 다 포스플레이션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복합적인 데이터가 이제 얻어지게 되는데요. 나는 만약에 여기에 GRY로 시작해서 TR로 끝나는 이 펩타이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 군데의 포스플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LCMS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포스플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펩타이드의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질량값은 120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1200짜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스포기가 붙으면은 80 MOV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80이 증가하게 되면 80만큼 증가한 것에 이 한 부분, 여기 또는 여기에 한 부분만 80% 증가가 되어 있는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 모두 다 포스플레이션이 되어 있으면 160이 증가한 피크가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어느 위치에 포스플레이션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T도 여기 또 있고 세린도 있고요.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텐덤 매트로는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들을 쪼개서 지금 우리가 메스를 수행을 할 때 이 전체 펩타이드를 우리가 쪼개게 됩니다. 이 쪼개게 됐을 때 만약에 여기를 쪼개게 됐습니다. 여기를 쪼개게 때 이쪽이 400이고 이쪽이 800이 있는 것이 이제 네이티브한 그 나이브한 이제 펩타이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 레프트 사이드에 프레그먼트 피크가 400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라이트 사이드에 800, 나머지 800은 이만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포스플레이션이 되어 있는 부분이 펩타이드들이 분출이 또 됩니다. 그때 한 군데만 또 포스플레이션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80이 증가해서 800에서 880으로 증가한 피크가 나타나게 되겠고 두 군데 모두 다 포스플레이션이 되어 있으면은 960의 피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거가 여기만 깨지는 게 아니라 매스매스 분석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랜덤한 이 쪼개진 피크의 그 프로파일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이후에 시퀀싱 알고리즘에서 이 80 MOVZ를 더하고 빼는 알고리즘을 넣어주면은 이걸 수없이 반복을 해서 여기 깬 데이터, 여기 깬 데이터, 여기 깬 데이터, 여기 깬 데이터를 계속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깨질 수 있고 여기도 깨질 수가 있겠죠. 여기도 깨질 수 있고 여기도 깨질 수 있고 여기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요 모든 매스매스 스펙트럴을 이용해서 논리적인 알고리즘으로 계속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중간에 깨졌네. 근데 여기는 계속 이 80이 증가한 피크가 나타나지 않네. 레프트 사이드는 피크가 안 나타나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없구나. 여기까지가 없구나. 여기까지가 없구나. 근데 여기를 깼더니만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발견이 됐으니까 이 두 군데에 포스플레이션이 들어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다른 데이터를 살펴보아서 이 부분에서 포스플레이션이 있는 것을 나중에 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 이런 이제 테너 메서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속 이런 분석 반복을 해가지고 포스플레이션의 사이트를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글라이코실레이션입니다. 글라이코실레이션은 이제 O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있고 N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있거든요. N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이제 이 아스파라진에 이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O 글라이코실레이션은 이제 세린 트레오닌을 이제 달라붙는 이제 PTM입니다. 요건 이제 글라이코실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당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단백질만 이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도 또 따로 분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것이냐면 잘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당 단백질이 이제 있을 때 당 부분과 단백질 부분 이건 이제 앞서서 포스플레이션처럼 단순히 얼마를 질량을 더하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당은 굉장히 크고 복잡하고 다양한 그 수식되는 모양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단순한 PTM처럼 이제 할 수는 없고요. 당 단백질을 빼고 분석을 할 때는 글라이코사이트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프로테인 분석에서 글라이코사이트를 찾아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당을 뺀 다음에 당만 추출을 해서 이 글라이칸 부분만 추출해서 분석하는 것은 이제 따로 이것 역시 LCMS로 분석을 하지만은 글라이코믹스와는 이제 다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글라이코펜타이드 그 자체를 분석을 해서 붙은 채로 떼지 않고 붙은 채로 분석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레시피크 안에서 프로틴 시퀀스와 글라이칸의 구조까지 파악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오늘은 이 글라이코사이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되어 있는 단백질은 이 렉틴이라는 단백질로 우리가 이제 분리 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렉틴 기드를 이용해서 렉틴 단백질에 이 글라이코프로틴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글라이코 단백질들만을 이렇게 분리 정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렉틴은 이 글라이칸 부분에 달라붙기 때문에 먼저 단백질 레벨에서 인리치먼트를 한번 수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펩타이드로 잘라내게 됩니다. 펩타이드로 잘라내게 되면 글라이칸이 붙지 않는 펩타이드들도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렉틴 인리치먼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하게 글라이칸 펩타이드들만 남아있게 되고요. 이 글라이칸 펩타이드에 대해서 PNGase F라는 펩타이드 N 글라이코시데이즈 F라는 효소를 처리를 하게 되면 이 글라이칸이 붙어있는 아스파라진이 아스파틱 애시드로 바뀌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글라이칸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아스파라진하고 아스파틱 애시드에서의 질량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글라이코사이트를 특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반응 과정에서 물에 OAT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이 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구조적으로 딸리는 과정 중에서 OAT이 여기에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기에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16달동인데 18달동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다시 매스 시프트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매스 시프트를 이용해서 아까와 같이 글라이코사이트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펩타이드가 1200 헤모글리신이라면은 이 글라이코사이트가 이제 있는 펩타이드라면은 1201, 1달톤이 증가하니까 1달톤이 증가한 여기에 피크가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OAT이 여기에 사용이 되게 되면은 1203 헤모글리신의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 매스 시프트 차이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에 넣어주게 되면은 계속 넣었다 뺐다 그 값을 넣었다 뺐다 바꾸면서 글라이코사이트를 찾아내주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위키티네이션도 프로테인 디그라데이션, 프로테인의 이제 컨트롤라이시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PTM입니다. 이 유비키틴은 작은 단백질이고요. 끝에 더블 글라이신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위키티 단백질은 76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작은 단백질이고 7개의 라이신을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더블 글라이신 부분이 라이신에 달라붙게 됩니다. 또는 프로틴 엔터미널에도 달라붙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단백질, 이제 타깃 단백질이 이제 있을 때 타깃 단백질의 이 성분이 부분이 달라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때 그 뒤에 있는 다른 유리키틴들은 이 서브스트레이트 단백질의 다른 부분에 이렇게 달라붙기도 하고 또는 유비키틴 체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양에 따라서 유비키틴 붙는 모양에 따라서 또는 붙는 서브스트레이트 단백질 붙는 위치에 따라서 이 단백질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유비키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단순히 기능의 조절만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서브스트레이트 단백질의 라이신 또는 프로틴 엔터미널 쪽에 유비키틴이 붙는다. 특히 이 더블 글라이신 부분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느냐? 유비키틴이 붙어 있는 단백질들을 그대로 트립신으로 다이제션을 수행을 하면은 이 원래는 트립신이 이 라이신 뒤쪽을 제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더블 글라이신 그리고 유비키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트립신이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에 앞뒤로는 잘리게 되고요. 그리고 라이신에 더블 글라이신이 붙어 있는 형태의 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트립신을 처리하게 되면은 여기 유비키틴 쪽에서도 잘립니다. 여기 RGD라고요. 여기 쪽 이 GG 안쪽이 또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모양은 이렇게 더블 글라이신이 붙어 있는 형태의 펩타이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조를 특이적으로 캡처할 수 있는 안티바디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안티바디에 비드를 붙여서 이니치먼트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니치먼트가 된 샘플들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틴리스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비키틴이 되어 있지 않은 펩타이드 피크가 1200이라고 했을 때 더블 글라이신이 붙어서 1314 MOVZ로 이제 매스 시크스가 일어난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피크가 있게 되면은 이 펩타이드 안에 유비키틴이 하나가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PTM 분석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포스플레이션 사이트를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글라이코시에이션 사이트를 우리도 특정할 수가 있고 유비키티네이션의 사이트를 또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테이트 분리지에 있을 때 어디에 어떤 PTM이 발생을 하는지 우리가 내시리스 분석 중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정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총 이제 4가지 파트이고요. 정량 단백질 발현 자체를 단백체의 발현 자체를 연구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정량 단백질 시작 방법이고요. 이 프로틴 인터랙션 SNS 분석 방식으로 찾아내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서큘러 오가넬을 이니치먼트를 해서 우리가 프로틴 분석을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TA, PTA 사이트 우리가 찾아내는 데도 SNS 분석을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